오늘 점심으로 뭘 드셨나요? 아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메뉴판을 본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0원, 8,000원이었던 국밥 한 그릇이 이제는 10,000원 한 장으로도 모자라 12,000원, 15,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니, 내 월급은 고작 몇 % 오를까 말까인데 왜 세상 모든 물건값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걸까?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살기 팍팍해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기분. 뭔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것 같은 이 찝찝한 기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지폐 있죠? 그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바닥에 흐르는 걸 보며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직접 꺼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동의 가치를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털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식의 소용돌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약탈의 시대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인 2015년에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다고 칩시다.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라며 이 돈을 장롱 속에 아주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그 돈을 다시 꺼냈습니다. 돈의 숫자는 여전히 1억 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전 그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나 주식 혹은 맛있는 소고기의 양이 지금도 똑같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1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었던 그 돈이 지금은 지방의 낡은 빌라 하나 사기에도 벅찬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는 1억인데 그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 돈 5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부리는 마법이자 현대판 연금술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경제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이돈의 힘이 약해지니까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기고만장해져서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와 중앙은행은 이 돈의 가치를 지켜주지 않고 방치하는 걸까요? 아니, 방치를 넘어 왜 적극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안달일까요? 그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비는 누가 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경제를 배울 때 인플레이션을 마치 자연스러운 날씨, 변화처럼 배운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기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도와 정책,
그리고 권력의 힘이 개입된 인위적인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 로마가 왜 고작 동전 하나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미친 듯한 물가 상승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끝도 없이 뻗어 있는 로마 가도, 웅장한 콜로셈,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던 무적의 레기온 군단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을 뒷받침했던 건 사실 데나리온이라 불리는 작은 은화였습니다. 로마 초기 이 데나리온은 순도가 무려 95%가 넘는 아주 깨끗하고 묵직한 은화였어요. 로마 군단병들이 이 은화를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그 든든함이 곧 로마의 국력이었죠. 상인들은 이 은화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서 최고의 물건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데나리온에 대한 믿음이 곧 제국의 신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벽에 균열을 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폭군으로 잘 알려진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시절 로마는 화려한 도시 재건과 끊이지 않는 축제, 그리고 거대한 전쟁 비용으로 창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돈은 더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자니 반발이 무섭고 광산에서 은을 캐내는 속도는 한계가 있었죠. 여기서 네로는 아주 천재적이면서도 비겁한 꾀를 냅니다. 야, 은화에 은만 꼭 넣어야 돼. 구리를 한 10% 정도 섞어봐. 겉보기엔 똑같잖아. 자,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플레이션 사기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아주 티가 안 나게 시작했어요. 은 함량을 95%에서 90%로 살짝 낮췄죠. 그랬더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은화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황제는 신이 났습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서 군인들 월급도 주고 화려한 궁전도 지었죠. 겉으로 보기엔 제국이 여전히 번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은화를 손에 쥐어보니 예전처럼 묵직한 맛이 없는 거예요. 은색이 약간 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시장의 은화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예전엔 은화 한 뭉치면 샀던 빵이 이제는 2뭉치를 줘야 살 수 있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다음 황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가 오르네. 돈이 더 부족하네. 그럼 은을 더 주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등 후대 황제들을 거치면서 데나리온의 은 함량은 70%, 50%로 곤두박질칩니다. 나중엔 아예 은은 2%만 넣고 나머지는 구리로 채운 뒤 겉면에만 은을 살짝 입힌 가짜 은화가 판을 쳐요. 손으로 슥 문지르면 은박이 벗겨지고 붉은 구리 속살이 드러나는 수준이었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명품 시계를 샀는데 알고 보니 속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을요. 로마 시민들이 느낀 기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자 로마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없는 은화를 받기 거부했고 물건을 창고에 숨겨버렸습니다. 물가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치솟았죠. 가장 심각한 건 군대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구리 덩어리나 다름없는 돈을 주니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대가 무너지자 야만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결국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황제들의 탐욕, 즉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2000년 전 로마의 이 비극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은화의 구리를 섞었다면 현대의 중앙은행들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실체도 없는 숫자를 허공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걸 세련되게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로마의 구리 섞기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로마의 멸망을 뒤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던 1920년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을 자루가 아니라 술에 가득 싣고 가는 장면 사진으로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불과 100년 전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승전국들이 요구한 배상금이 무려 1320억 마르크였는데 이건 당시 독일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자, 이때 독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의 황제들과 소름 돋게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밤낮 없이 찍어내면 되지. 중앙은행의 인쇄기는 24시간 불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제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이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납니다. 수치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말씀드려볼까요? 1922년 초에 빵 한 덩어리 가격이 160마르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년 뒤인 1923년 말에는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시죠? 그냥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독일의 월급쟁이들은 하루에 월급을 3번씩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받은 돈의 가치가 점심이면 떨어지고 저녁이면 아예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공장 문 앞에는 노동자들의 아내들이 바구니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창문 밖으로 던져주면 아내들은 그 돈 뭉치를 들고 시장으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가게에 도착해야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살 수 있었거든요. 줄을 서 있는 도중에도 가게 주인이 칠판에 적힌 가격을 계속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실화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성이 돈 뭉치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둑이 그 바구니를 훔쳐갔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도둑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돈은 길바닥에 쏟아버리고 바구니만 훔쳐갔더라는 겁니다. 돈보다 바구니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블록 대신 돈 뭉치를 쌓아서 성을 쌓고 놀았습니다.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 돈 뭉치를 직접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저렴했으니까요. 주부들은 벽지를 사는 대신 지폐를 벽에 발랐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혔거든요. 심지어 추운 겨울날 벽난로에 땔감 대신 돈다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무 한 수레를 사는 돈보다 그 돈을 그냥 불태워서 얻는 온기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뢰가 담긴 화폐가 땔감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경제적 혼란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했던 중산층의 모든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됐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은퇴 자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우유 한 병도 못 사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믿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이 분노의 틈을 타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낳은 극심한 혼란과 굶주림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이 사용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기술, 바로 칸틸롱 효과의 정체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개념을 모르면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서 시중에 풀었다는데 왜 내 통장에는 10,000원 한 장 안 들어오지?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특정 지점에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경제학자 리차드 칸틸롱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의 촌장이 지하실에서 금광을 발견했어요. 촌장은 신이 나서 매일 금을 한 보따리씩 캐내어 마을 시장으로 나갑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평소 사고 싶었던 최고급 스테이크를 사고 비싼 옷을 맞추고 화려한 저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촌장이 금을 들고 시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 마을의 물가는 어땠을까요? 네, 아직 그대로입니다. 촌장은 금광이 발견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촌장에게 고기를 판 정육점 주인, 옷을 지어준 재단사, 집을 지어준 목수들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도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촌장이 돈을 펑펑 쓰고 그 돈을 받은 상인들도 돈을 써대니까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립니다. 자, 이제 돈의 물결이 마을 변두리에 사는 평범한 농부나 노동자들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부들이 장터에 나갔더니 이미 빵값도 오르고 소금값도 오르고 신발값도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예전이랑 똑같은 돈밖에 없어요. 돈의 물결이 농부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물가가 먼저 도착해버린 겁니다. 결국 촌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부유해졌지만 돈을 가장 나중에 만지게 된 농부들은 앉아서 벼락거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칸틸롱 효과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마을 이야기를 현대의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와 볼까요? 현대판 촌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앙은행과 정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가장 먼저 대형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거대 자산가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갓 찍어낸 따끈따끈한 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아직 가격이 저렴한 주식을 사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돌고 돌아 여러분의 월급에 반영되거나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아예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이 마트의 식료품 가격과 가스비, 전기료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미리 선점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뛰는 걸 지켜보며 웃지만 현금을 벌어 생활하는 여러분은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며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돈이 풀리는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빨대로 쪽쪽 빨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돈의 순서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장님과 연봉 협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듭니다.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꼭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도 죽겠다. 원자재 값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남는 게 없다. 우리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사장님의 위기 극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붙은 음식값은 벌써 2,000원이 올랐고 회사에서 파는 제품 가격도 슬그머니 다 올랐는데 왜 여러분의 월급만은 작년 그 자리에 꽁꽁 묶여 있는 걸까요? 경제학에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려가기는 힘든데 올라가는 건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물가는 토끼처럼 저 멀리 앞서서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우리 월급은 무거운 등껍질을 짊어진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즉시 올립니다. 원가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투덜대면서도 결국 돈을 내거든요. 즉 기업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아주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가해버립니다. 하지만 직원의 월급은 어떤가요?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최대한 버티고 버팁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시간을 끌죠. 결국 물가가 7% 오를 때 내 월급이 2% 올랐다면 여러분은 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8%의 연봉 삭감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똑같거나 아주 조금 늘었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여기서 더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실질 임금의 하락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작년에 300만 원으로 샀던 생활 필수품들을 올해는 35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진짜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여러분의 한 달 중 일주일치 노동시간을 통째로 훔쳐간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야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우리가 번 돈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아니 제자리보다 더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아요. 죽어라 뛰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 떨어지고 마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임금 인상에 인색할까요? 그들은 교묘하게 임금 물가 악순환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면 제품 가격을 더 올려야 하고, 그럼 물가가 또 오르니까 결국 너희한테도 손해다라는 식이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들이 제품 가격 올려서 챙기는 이유는 당연한 경제 논리라고 하면서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라고 믿었던 국가와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매일같이 뉴스에서 외치는 거 보셨죠?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발표하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국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아주 즐겁게 타는 서퍼와 같거든요. 겉으로는 울상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플레이션아 고맙다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은 국가에게 있어 법전에도 없는, 하지만 그 어떤 세금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은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1억 원의 가치가 예전에 5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빚을 갚아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 땡큐죠. 실질적으로는 빚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지금 역대급으로 빚이 많아요. 나랏빚이 수천 조 원에 달합니다. 이 빚을 세금 걷어서 언제 다 갚을까요? 아마 평생 가도 못 갚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마법이 등장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국가는 앉아서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저축의 가치가 깎이는 만큼 국가의 빚도 같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저축으로 국가의 빚을 갚는 소름 돋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트릭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브렉킷 크리프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명목 월급도 아주 조금은 오르겠죠. 300만 원 받던 사람이 3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내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월급 액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세율을 올린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덕분에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자동으로 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기만 했는데 부채는 줄어들고 세금 수입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인플레이션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세금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세금을 정한다고 믿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매일매일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의 수법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아수라장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건가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라며 내 지갑이 얇아지는 걸 구경만 하실 건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 침몰하는 바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안전하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완전히 깨부숴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돈은 은행에 넣어둬야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은행 예금은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증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가 아니라 상온에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아이스크림으로 채울 수 있는 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안전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함께 솟구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구명보트를 타야 할까요? 여기서 부자들만 아는 생존의 3원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산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기들도 가격을 올려서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량한 기업의 주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죠. 그럼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납니다.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따라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라는 게 아니에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 좀 올릴게요라고 말해도 소비자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땅은 새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에도 결국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킨 건 땅과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월세 좀 올릴게요. 이게 끝입니다. 임차인은 힘들겠지만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고스란히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셈이죠. 세 번째는 희소자산입니다. 바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죠. 중앙은행이 자판기를 두드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과 달리 금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흔해지는 건 가치가 떨어지지만 귀한 건 가치가 오르는 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현금이 흔해질수록 이 귀한 자산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실물 자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기술, 지식, 경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은 그 어떤 중앙은행도 찍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정부도 세금으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몸값이 비싸지는 건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능력,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신의 몸값을 그만큼 더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투자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공부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밥 한 그릇의 가격에서 시작해 고대 로마의 화폐 타락,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비극,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약탈 공식인 칸틸롱 효과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평소에 막연하게만 느꼈던 경제적 압박감의 실체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오늘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의도와 필요에 의해 설계되고 유지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누군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 또 누군가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거대한 부의 이전 과정인 셈이죠. 여러분이 느꼈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토끼처럼 뛰는데 임금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이 불공평한 경주에서 우리가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러닝머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내 다리 근육만 키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고 나만의 구명보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다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세상 물가 참 비싸네라고 한숨만 내쉬고 마실 건가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민낯을 잊지 마세요. 내 지갑 속의 현금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라면 이제는 그 아이스크림을 조금이라도 덜 녹게 하거나 아니면 녹지 않는 단단한 자산으로 바꿀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 공부는 어렵고 투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지킬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오직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함께 기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며 느낀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민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